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어주는 모실맘이 책을 들고 좁은 문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좁은 문은 읽기에는 정말로 처음 읽을 때는 조금 낯설기까지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우리 삶이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그 내부 안에 삶 속을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네요. 목사님이 된 제롬도 이제는 그 두 분의 형편이 자식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로 힘든데도 어떻게 해서 그 눈먼 소녀를 데려올 마음이 생겼는지, 그 마음은 본인이 꼭 목사라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그렇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아이를 책임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르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부인도 누구나 이런 처음부터 어떻게 반가워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이 정도의 부인으로서도 참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발가벗고 깨끗이 씻어주는 것도 다 요즘엔 뭐 입양해서 그 죽이기까지들 하는데, 얼마나 이것을 읽으면서 처음에도 모르겠어요. 이분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 계속 가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줄을 갈게요. 아무튼 그 후로 아멜리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밤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새로운 짐을 떠맡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그뿐 아니라 그 일에 흥미까지 느낀 듯 제르트리드의 단장을 끝낸 다음에는 웃는 얼굴까지 보여주었다. 내가 머리기름을 발라서 빗어준 그녀의 짧은 머리에는 흰 모자가 씌워졌다. 또 처음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누더기 옷 대신 사라의 헌옷까지와 깨끗한 네일로 갈아입혀졌다. 그녀가 몸에 걸치고 있었던 것은 아멜리가 모조리 불에 태워버렸다. 제르툴이라는 이름은 샬롯트가 골라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승인한 것이다. 붉은이 소녀 자신이 본명을 말해줄 리도 없었고 또 어디 가서 물어볼 만한 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라가 작년부터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이 꼭 맞는 것을 보면 그 애는 사라보다 좀 어린 것 같았다. 나는 여기서 내가 처음 맛본 깊은 한멸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나는 제르트리드의 교육에 대해 한편의 소설을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무참하게 그것을 짓밟아 버렸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무관심하고 우둔한 표정, 아니 그 완전을 무결한 무표정이 내 용기를 송두리째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하루 종일 방어태세를 갖춘 채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거나 누가 가까이 가거나 하면 그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말하자면 그의 얼굴에 하얀 표정이 나타나는 것은 저기를 보일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면 그녀는 곧 짐승같이 울부짖거나 으르렁거렸다. 이 심술이 멈추는 것은 식사 때문이었다. 음식은 내가 직접 갖다 주었는데 짐승처럼 덤벼드는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영혼이 완강한 반발에 직면하며 나는 혐오감이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처음 한 열흘 동안 나는 완전히 절망하여
내 최초의 충동을 후회하고 차라리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 만큼 그에게 흥미를 잃었었다. 그 무렵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넘기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감추기 힘든 나의 이런 감정을 알아채고 또 마침내 제르트 리드가 내게 짐이 되고 그 애가 집에 있다는 자체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의기양양해진 아멜리는 전보다 훨씬 더 정성껏 그 애를 보살펴주는 것이었다. 그 무렵 트라베르에 사는 의사 마르탱이 이 부근의 왕진을 갔던 길에 나를 찾아왔다. 내가 제르트 리드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는 매우 흥미를 느끼며 제르트 리드를 자세히 관찰하더니 단지 눈이 멀었을 뿐인데 이토록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애가 눈이 먼 데다가 그 애를 돌봐주던 노파가 기머거리여서 그동안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 불쌍한 소녀는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내 교육 방법이 틀렸다고 말했다. 토질이 단단한지 어떤지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세. 생각해보게. 지금 그 애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아직 뼈대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일세. 우선 촉각과 미각 등의 감각을 몇 가지로 분류해놓고 거기에 꼬리표를 달듯이 음양, 한 단어를 연결시키고 그것을 듣기 싫도록 거듭말려 준 다음에 그에게 흉내를 내게 하게. 무엇보다 서둘러선 안 되네.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그 애를 돌봐주되 절대로 한 번에 너무 오랫동안 계속하지는 말게. 그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내가 제르트리드를 교육시킨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더해 주었다. 이건 내가 발명해낸 것은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응용해 본 것이라네. 자네 기억나 안 나나? 우리가 함께 철학 강의를 듣던 무렵 교수들이 콩디아크나 그의 소위 살아있는 조상에 대해서 이미 이와 비슷한 경우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 어쩌면. 그리고 그는 고쳐 말했다. 훨씬 나중에 어떤 심리학 잡지에서 읽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내게 큰 감명을 주었네. 난 지금도 제르트 리드의 이상으로 불행했던 그 불구 소녀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네. 그 애는 장님인데다가 기머거리고 벙어리였는데 18세기 중엽 영국의 어느 백장역에 살던 의사가 보살펴 주었다네. 그의 이름은 로라 브리지면. 자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의사는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니면 처음에 로라를 가르치기에 애쓴 자기 노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기에 적어두었네. 그 의사는 로라의 초기 교육 방법으로 몇 주일 동안 2개의 작업물체, 즉 핀과 펜을 번갈아 만지게 했다네. 그 다음에는 눈먼 사람을 위한 점자판 위에 돋들어진 핀과 펜이라는 2 영어 글자를 만지게 했지. 몇 주일 동안 애썼지만 그는 아무 효과도 얻지 못했어. 로라의 육체에서 영혼이 없는 것 같았고 그는 나중에 해고했어. 그래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그는 이런 말을 했네. 자신은 깊고 어두운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언젠간 누가 잡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무턱대고 줄을 흔드는 사람과 같았다고. 그는 어떤 순간에도 심연히 밑바닥에 뭔가가 있다는 것. 마침내 그것은 이 줄에 매달릴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걸세. 어느 날 그는 로라의 무표정했던 얼굴이 마침내 엷은 미소 같은 것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네. 아마도 그때 그의 눈에서는 감사 사랑의 눈물이 샘솟듯 나오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세. 그때 로라는 의사가 자기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갑자기 깨달았던 걸세. 그녀로서는 구원이었지. 그날 이후 그녀는 정신을 차려 의사에게 말에 따랐으며 그만큼 진보도 빨랐어. 얼마 후 그녀는 혼자서 공부하게 되었고 마침내 맹하학교 교장이 되었다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잡지나 신문들이 이러한 불구자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데 감탄하며 앞을 다퉈 보도했었다네. 나로선 좀 어리석다고 생각되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불구자도 저마다 행복했었단 말일세. 그래서 각기 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행복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네. 물론 기자들은 신이 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교훈으로 삼았지. 여기서 마르텐과 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그의 비판론에 동조할 수 없었다. 우리 오간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데 소용된다는 그의 주장을 아무래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내가 말하는 건 결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이렇게 향변했다. 내가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영혼은 도처에서 세상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망쳐놓고 파괴하는 무질서나 제약보다는 아름다움이나 조화를 더 즐겨 상상한단 말일세. 그리고 우리 오가는 이 무질서나 제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와 거기에 협력하도록 도와준단 말일세. 그래서 나는 베르기리우스가 얼마나 행복한가의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기들의 행복을 안다면
보다도 오히려 자기 불행을 모른다면이라고 말하고 싶다네. 만약 불행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그는 디킨스가 쓴 짧은 꽁트 하나를 이야기를 했다. 그는 그것이 아마 로라 브리지엄의 주머니 실내에서 힌트를 얻어 쓴 것일 거라고 하면서 곧 내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알리 나는 난로가의 귀뚜라미라는 제목의 그 책을 받아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 그것은 좀 길긴 했지만 군데군데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 어느 눈먼 소년의 이야기였다. 장난감 제조업자인 가난한 그의 아버지는 그 애를 안락하고 부유하고 행복하다는 환상 속에서 살게 한다. 디킨스의 예술은 이 거짓을 경건한 것을 보이게 하려고 애썼는데 나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거짓을 제르트 리드에게 응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마르탱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나는 그가 이야기한 교육 방법을 실행에 옮겨 최선을 다해 제르트 리드를 돌봐주었다. 나는 그가 권한 것처럼 제르트 리드의 이 어수름한 길에 있어서의 첫걸음, 그것을 가르치는 나마저 처음엔 그저 더듬거린데 불과했던 그 경과를 적어두지 않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 처음 몇 주일 동안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초보적인 교육을 하는데 걸린 시간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받게 된 비웃음 때문이었다. 그 비웃음이 아멜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 말을 하려는 이유는 그 자체에 아무런 원한이나 노염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일 이 기록을 혹시 아내가 읽게 될 경우를 생각하여 이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말을 길 잃은 양이 바로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해준다. 아멜리 비난이 가장 괴로웠던 그때도 나는 제르트 리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바친다고 탓하는 그녀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내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두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녀의 그 마음가짐이었다. 그렇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그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이렇게 되풀이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 무슨 성과라도 거둘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내는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다. 그런 시간을 딴 일을 하는데 쓴다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제르트 리드를 돌볼 때마다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아무튼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당해야 할 시간을 제르트 리드를 위해 써버린 것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일종의 모성적 질투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내가 다음과 같이 나를 원망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이 아이만큼 정성껏 돌봐주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몹시 귀여워하긴 했지만 그들을 그렇게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저 길 잃은 양의 비유가 그리스도의 신앙에 깊이 빠져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많은 양들 가운데 어느 한 마리라도 따로 떼어놓으면 양치기는 그 양이 나머지 한 양 전체보다 더 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저 사랑에 빛나는 말씀도 솔직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극히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이다. 제르트 리드가 보인 최초의 미소는 그때까지 내 괴로움을 말끔히 씻어주었고 내 노고를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었다. 그것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자가 그 양을 얻으려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는 말씀 그대로였다.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내 아이들 중 어느 아이 웃음도 어느 날 아침 그 조각 같던 제르트 리드의 얼굴에 나타난 바로 그 웃음만큼 내 마음을 순결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한 적은 없었다. 그 애는 그날 아침 오랫동안 내게 가르치려고 애써온 것을 이해하고 갑자기 거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 3월 5일 나는 이날을 무슨 특별한 사람이 생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록하였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병모에 가까운 것이었다. 벼랑한 그의 얼굴이 생기를 띠었다. 그것은 마치 눈 쌓인 산꼭대기를 밤이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눈부시게 비추는 저 알프스의 그 복숭아빛 새벽 광선과 같았다. 그것은 신비식 색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또 천사가 내려와 고요한 물을 흔드는 순간의 베데스다 연못을 상상했다. 그리고 제르트 리드에게 불안감 나타난 이 천사들 같은 표정을 보고 나는 황홀한 기분에 빠졌다. 그 순간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지성이라기보다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나에게 생각되었다. 그러자 기쁜 감사의 마음이 나를 뿌리째 뒤흔들어 그녀의 아름다운 이마에 키스를 하게 됐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키스였다. 이 최초의 성과가 어려웠던 만큼 그 뒤 진보는 빨랐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은 생각해내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제레트 리드는 때론 내 방법을 비웃는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자는 것 같았다. 나는 우선 물건의 종류보다는 그 성질을 가르쳤는데 뜨겁다, 차다, 미지근하다, 달다, 쓰다, 거칠다, 부드럽다 등이다. 다음엔 갖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들어올리다, 교차시키다, 누이다, 매다, 흔들어 놓는다, 모다 등이다. 읽고 나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녀의 정신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그녀가 무엇이든 질문하도록 유도했고 급기야는 그녀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녀 곁에 있지 않을 때에도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녀와 만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놀라움을 맛보았고 그녀와 나 사이에 있는 어둠의 벽이 더 낮아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뜻한 공기와 봄이 생기에 찬 기운이 차츰차츰 겨울을 정복해 가는 것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눈이 녹는 모양을 보면 나는 항상 감탄하였다. 그것은 외투가 겉모양은 조금은 변함이 없는데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 같다고나 할까? 겨울마다 아메리는 거기에 속아 눈이 아직도 그대로라고 말한다. 아직도 쌓인 눈이 아직도 두꺼운 줄 알지만 눈은 어느덧 녹아 여기저기 생명의 싹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노파처럼 늘 난로가에 쭈그리고 있다가 몸이 더 약해질 것 같아 나는 제레트 리드를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팔을 의지하지 않고는 산책을 하지 않았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그 오두막집에서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 죽지 않게 살리기 위해서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녀를 돌봐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녀의 암흑 세계는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 유일한 방이 벽으로 꽉 막혀 있었다. 아무도 햇빛 찬란한 대우지를 향해 출입문이 열려 있었을 어느 여름날 문지방까지 나가본 것이 고작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그녀가 내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녀가 처음 새들이 지저귀을 들었을 때 그것도 역시 저기 뺨과 손에 닿는 따뜻함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빛이 작용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별로 깊이 생각해서는 아니지만 더워진 공기가 노래하는 것을 볼 옆에 둔 물이 끓는 것처럼 극히 자연스럽게 느꼈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는 내가 돌봐주기 전까지는 그런 일에는 또 상관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관심 없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저 작은 노랫소리는 대자연 속에 흩어져 있는 온갖 기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 생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녀의 더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에게 나는 새처럼 즐거워요 라는 말버릇이 생긴 것은 그날부터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 새들이 노래는 그녀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해 준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세상은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주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제게 그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죠? 제가 그거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할까봐 그러세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들이 노랫소리가 잘 들리고 그들끼리 말하는 것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걸요?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너처럼 새들이 노래를 잘 듣지 못한단다. 제레트 리드. 나는 그녀를 유리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왜 다른 동물들은 노래하지 않지요? 종종 그녀의 질문은 나를 놀라게 하거나 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그때까지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받아들였던 것을 깊이 생각하게끔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나는 비로소 땅에 얽매여 생활하는 동물일수록 또 그 몸이 우둔한 것일수록 성질이 음침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사실을 그녀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쓰면서 다람쥐의 재주 부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새뿐이냐고 물었다. 나비도 있지. 나는 대답했다. 그것도 노래를 하나요? 나비는 기쁨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낸단다. 나비 기쁨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그 날개에 그려져 있지.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비 빛깔과 모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2월 28일. 어제는 나도 모르게 팬이 가는 대로 따라간 것 같으니 다시 뒤로 돌아가기로 하자. 제르트 리드를 가르치기 위해 나 자신도 점자로 된 알파벳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녀는 나보다 더 훨씬 능숙하게 이 글자를 읽게 되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손으로 더듬어가는 것보다 눈으로 읽어가는 적이 더 많았다. 또 나 혼자서 그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일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마을에는 산더미같이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나 병자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꽤 먼 곳까지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제르트 리드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무렵 가족들 곁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돌아온 자크가 스케이트를 타다 잘못해서 팔이 부러졌다. 자크는 그동안 초등과를 마쳤던 오잔으로 돌아가 신학대학에 입학했던 것이다. 다행히 부러진 정도가 별로 대단치 않았으므로 곧 불려온 마르탱 외과 의사의 도움을 따로 받지 않고도 쉽게 붙여 놓았다. 그러나 조심을 해야만 했으므로 자크는 얼마 동안 집에서만 지내야 했다. 그래서 심심해진 자크는 이제까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제르트 리드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를 도와 그녀의 읽기 공부를 보살펴 주었다. 자크의 도움은 그의 치료 기간이 3주일 동안밖에 계속되지 않았으나 제르트 리드는 그동안에 눈에 띄게 향상되어 갔다. 어떤 의지에 갇힌 욕망이 그녀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마비되어 있던 그녀의 지력이 갑자기 아직 걷기도 전에 뛰기부터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데 감탄했다. 그녀는 우리가 자기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중 직접 손에 닿게 해서 가르쳐 주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녀가 이해하기 힘든 것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그녀가 만질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을 사용해 왔었다.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가르쳐준 물건이나 설명해준 사실을 교묘하게 응용하여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 여기에 그와 같은 교육의 첫 단계를 모두 기록할 필요는 없다. 정말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해서 이 아이를 변화를 시킨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과연 이 애가 어떤 방법으로 정말 큰일을 해낼 것 같은데요. 다음은 조금 이따가 와서 좀 쉬어서 재미있게 읽어 나갈게요, 여러분. 그동안 안녕.